예,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위키캐스트의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워낙 많아서 팟캐하는 김 기자로 이름을 붙였고요. 예, 윤리드님 또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예, 저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취업 준비생이나 20대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출발한 팟캐스트입니다. 재테크 중심의 자극적인 경제 이야기나 혹은 뭐 낚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좀 상식과 더불어서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을 준비하라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쨌든 그런 장면을 하나 좀 묘사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배경 그런 거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혹시 윤리드님 그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 2차 대전 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그리고 경제가 붕괴됐던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을 좀 많이 좀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당시 민중의 삶과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부조리를 잘 드러낸 건데요. 일단은 요 영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왔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경제적 상황 그다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 영화는 1952년 개봉한 영화고요. 절망적인 이탈리아 로마 거리가 영화의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젊은 남정네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안토니오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벽보를 붙이는 일거리를 얻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자전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근데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자가 좀 무기력하면 또 부인이 또 강하잖아요. 네. 생활력도 강하고 아내는 바로 침대 시트를 전당포에 맡기고요. 어렵게 자전거를 구해옵니다. 네, 덕분에 안토니오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아내와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안토니오가 벽보를 붙이는 사이에 한 사람이 자전거를 몰래 타고 도망간 거였어요. 꼭 어렵게 얻은 직업인데 직업을 잃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토니오는 길을 쓰고 쫓아가는데 하지만 못 잡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영화 장면마다 등장하는 할 일 없고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인데요. 뭔 일만 나면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네, 이게 남의 일인데도 보면은 그렇게 상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할 일이 없으면은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사실상 붕괴된 이탈리아 경제 난맥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그냥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부터인데요. 안토니오는 자전거를 찾으러 로마 거리를 배회합니다. 아들이 또 뒤따라와요. 근데 뭐 부성애를 다룬 영화는 뭐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나온 그 안토니오는 약간 좀 찌질해요. 그 자전거도 거의 잡을 뻔하다가 못 잡고 약간 좀 아들이 힐난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뺨도 때리고 죄 없는 아들한테. 그렇죠. 어렵게 도둑을 잡았지만은 자전거로는 이미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거리를 나오다가 벽에 세워진 남의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순간적으로 안토니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예, 도둑이야 하니까 거리에 살 일 없고 배회하던 수백 명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네, 전 그 장면도 참 신기했어요 보면은. 결국 안토니오는 잡혔고 도둑이 신세가 됩니다. 온갖 멸시를 당하던 중 아들이 울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많은 이탈리아 아저씨들은 예. 이 아들을 보고 안토니오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린 거죠. 네, 아들 앞에 체면을 구긴 거고요. 그래서 터벅터벅 힘없이 길을 걷고 있는 안토니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보통 보면은 영화들이 그 아들에 대한 헌신, 눈물 겸 부성애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이 영화는 네오 리얼리즘이라 해가지고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요. 정말 현실적으로 예, 정말 보여줬네요. 현실적 아빠들의 모습을 저도 그럴 수 있는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아들을 둔 아빠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좀 찡하게 봤던 영화이기도 해요. 뭐 더 네. 로드나 아니면 인생은 아름다워나 뭐 이런 영화도 감동스럽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 영화도 나름대로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실제 영화의 배경은 1948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52년에 개봉됐으니까
뭐 거의 뭐 동시대를 뭐 이렇게 뭐 모델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뭐 2차 세계 대전으로 이탈리아 전역이 그러니까 피폐하던 때입니다. 뭐 패전국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프랑스 등 유럽이 뭐 폐허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했죠. 이런 상황은 정말 이탈리아뿐만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액의 패전에 따른 배상금을 스론과 에티오피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이 배상을 했어요. 요런 난맥상은 뭐 사실 한국전쟁 후 우리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은 한국전쟁은 식민지의 고통을 당하며 최빈국인 나라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지만 2차 대전 후의 유럽은 그래도 이전에 세계를 호령했던 경험과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가난했던 나라예요. 예. 인적 자원도 없고 뭐 인프라도 없고 그런 상태 식민지가 됐고 그러다 전쟁을 맞았고 다시 살려고 해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네, 기반이 없었죠. 그렇죠. 뭐 근데 서유럽이나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고속 성장을 합니다. 1950년대 이후로 이탈리아는 GDP 성장률이 유례를 알기 힘들 정도로 성장을 했죠. 전범 국가였던 일본과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원래 일본은 당초 농업 국가로 돌아가는 게 원래 미국의 계획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거죠. 참고로 제가 19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오래 되신 그러니까 늙으신 나이 든 선생님들이 말을 하면은 항상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하면서 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들이 정말 그 민족이나 그런 게 단합을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의 선진국이 된 거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한참 멀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독일과 일본은 성장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게 뭐 일본 국민들이 잘나서 아니면 독일 국민이 근면해서가 아니라 사실 독일 기업들도 속이잖아요. 배기가 맞아요. 속이고. 일단은 먼저 구조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 독일과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냐? 첫 번째가 일단은 그들 나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적 자원 자체가 이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지금도 항공모함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의 물론 뭐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랑 비교해보면 기술적 수준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범아시아로 봤을 때는 일본은 뭐 거의 몇천 대의 항공기를 만들었고 항공모함까지 굴렸던 그런 산업 국가였거든요.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반과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데올로기에 따른 차가운 전쟁이 도래하면서 이들 나라가 호기를 잡은 거죠.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를 내세웠죠. 두 진영은 서로의 정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체제 경쟁을 합니다. 체제 경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랑 함께 했을 때 힘이 세다, 뭐 좋은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경제 지원 정책을 화끈하게 펼칩니다. 마셜 플랜이었어요. 예. 그 조지 마셜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이 플랜인데요. 어제의 적이고 미웠던 독일과 일본이지만은 더 힘이 세고 더 위협적인 소련을 견제하고 팽창에 막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바로 이 마셜 플랜이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할 소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상당히 휘말려 있었던 거고 당시 미국에서도 근심거리였어요. 빨리 소유럽을 재건시켜서 소련을 막을 수 있는 방어선으로 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더불어 이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경찰 국가의 면모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윤리드님 실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러시아인가요? 그렇죠. 예. 원래 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영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냐? 자본주의의 자체 모순에 따라서 자본주의 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에서 뭐 혁명이 일어날 거라 예상했었는데 예. 정반대였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그 민중들이 혁명을
그러니까 물론 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 저기 여러 그 선동가들이 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예.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와 또 비슷한 뭐 맥락에서 봤을 때 프랑스 혁명도 그 혁명의 시작은 왕정 시대 자체 모순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시발점은 그러니까 촉발점은 가능한 피폐 뭐 프랑스 국민들이 느꼈던 굶주림이었던 거죠.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마셜 플랜에 따라 미국은 막대하게 쏟아붓습니다. 돈을. 그렇죠. 네. 달러와 원전 물품이었죠. 어마어마한 미국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물품이었죠. 1949년부터 1952년 4년 동안만 따져봐도 미국은 유럽에 147억 달러의 원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지금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됐을까 뭐 예상이 좀 가능하시겠어요? 글쎄요. 거의 한 10배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20세기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1,300억 달러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한 거의 300조 원 되지 않을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영국의 32억 달러, 프랑스의 27억 달러, 서독의 25억 달러, 이탈리아의 15억 달러 이런 돈이 투자가 됐죠. 미국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원조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그만큼 엄청 그렇죠. 강국이었다는 얘기네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덤빈 게 보면은 사실 일본이 미국이 이기려고 덤빈 건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의 그런 이 섬들에 웅크리고 이제 있으면서 미국 강화를 해서 태평양에 대한 그러니까 제해권을 미국 나눠 가지려는 속셈이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그냥 안 당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돈이 들어오니까 유럽 경제에도 생기가 돕니다.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전거를 잃어버린 안토니오도 미국 원조 물자 유입과 차관 도입에 따라 뭐 새 일자리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쵸. 어디 공사장 이런 데서 일을 좀 했겠죠. 예. 그리고 안토니오의 아들도 학교에 가서 이제 음. 배웠을 것 같고요. 덕분에 1950년 서유럽은 폭풍 성장을 하고 경제를 재건시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성장세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전까지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미국 제국도 최전성기를 달렸죠. 이런 마셜 플랜의 결과로 미국은 진정한 패권 국가로 올라갔는데요. 게다가 그 달러도 예. 그때부터 진정한 국제적인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네. 사실 당연한 귀결이긴 해요. 그 뭐 당시에 최강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힘을 잃었고 게다가 이제 경제도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믿을 만한 건 미국 경제밖에 없으니까 예. 그 미국 경제의 상징이 또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도 뭐 높아질 테고 다들 너도 나도 달러로 뭔가 교류를 하고 싶을 테고. 네, 그러다 보면- 덕분에 유럽 경제는 살아났고 예. 일본 경제도 살아났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아시아와 그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는 그런 그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죠. 소련도 이런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상호 원조회의, 뭐 코메콘이라고 불리는 뭐 경제협력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도 뭐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미국의 원조를 뭐 이길 수는 없겠죠. 예. 덕분에 서유럽은 소련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이었고요. 예. 그 참고로 그 당시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베를린도 섬처럼 동독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동과 서로 나뉘었는데 일부러 동독이 물자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못하게 목리를 부린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항공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대량 물자를 이제 투하하는 그런 예. 방식을 쓰죠.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우방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로 전국 각지의 제반 시설이 착착 준공되어 나아가고 있더니와 금반 대구에는 FOA의 원조로 대구시 청사를 비롯해서 경북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의 교사와 병원 건물, 교량 등 90여에 달하는 각종 건물이 준공을 보게 되어 5월 20일 그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이런 마셜 플랜의 교훈은 네. 뭐 1950년 뭐 한국 전쟁 후에도 좀 적용이 돼요. 일단 엄밀하게 좀 보면은 1950년대 이후
뭐 196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박정희 장군의 빼어난 영도력일까요? 아니면은 뭐 진짜 당시에 물론 뭐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죠. 예. 근데 일단 그 배경을 좀 보자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렇다면은 미국은 한국을 왜 도왔느냐? 예. 마셜 플랜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일단은 소련의 팽창을 미국도 두려워했던 거죠. 다만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 초까지 미국은 소유럽 재건에 신경을 쓰느라 아시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했었죠. 이로 인해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이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죠. 예. 에치슨 라인은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 개념에서 뺀 그 라인이에요. 미국은 뭐 당시에 근데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긴 했어요. 1949년도에 중국 대륙이 이미 공산당 정부로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 그 대만 그 예전에 장제스 정권은 대만의 이제 한 기퉁의 섬에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예. 게다가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뭔가 남한까지 넘어가게 되면 당장 일본에서 이제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 남한에 대한 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 상황 오판하고 이제 뭐 남한을 침공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긴 하죠. 예. 어찌됐거나 이런 한국 전쟁 교훈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방어선을 만들고 재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한국의 막대한 경제의 원조를 하는 건데요. 2015년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조선일보에 쓰는 칼럼을 보면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원조한 금액은 31억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이는 뭐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와, 이 조그만한 나라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부분은 다 50년대, 60년대 몰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거 사람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서유럽에 쓰는 돈이나 뭐 한반도 특히 한국에 쓰는 돈이나 그만큼 미국의 방위 전략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주 방위 전략의 객체는 소련이었던 거고, 예. 근데 아프리카는 뭐 직접적으로 소련과 맞닿아 있지 않으니까 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위에는 러시아, 옆에는 중국, 또 옆에는 일본, 밑에는 미국, 하참 우리나라 강대국 사이에 뭐 휩싸여 있어. 근데 강대국 사이에 휩싸여 있던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또 재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예. 만약에 아프리카가 소련과 맞닿아 있었으면은 아프리카 살렸겠죠. 예,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프리카였겠죠. 예, 그렇죠. 일단 미국의 잉여 농산물 무상 지원은 1950년대 한국의 GDP 1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났대요. 당시 투자 자금의 90%는 미국의 원조 자금이었고요. 이때 성장한 기업들이 뭐 삼성 같은 기업인데, 뭐 쉽게 말해서 뭐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나 아니면 사탕수수 이런 거를 설탕 이런 걸 가공해서 파는 거였죠. 1953년부터 6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하는 원조 17억 4천만 달러였고요. 서유럽 원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당시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원조를 했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유럽과 일본은 패전 직후 원조를 받고 거의 5년 뭐 3년 만에 다시 재건했어요. 1960년에 거의 선진국 반열에 다시 올랐죠. 10년 만에요. 근데 한국은 10년 가까이 혼란기를 겪다가 60년대 들어서야 겨우 고속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왠가요? 진짜 이 막말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고 그의 영도 아래 그의 탁월한 영도력 덕분에 한국이 이전에 못했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인적 자원은 바로 조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유럽의 경우 파괴됐던 기존의 성과를 다시 일으키는 거였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렸죠. 일본은 2차 대전 때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은 상태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급속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 우리나라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경제가 붕괴된다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재난에 다시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한국은. 노하우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게다가 한국인들은 정말 우수한 네, 예.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뭐 혼란기라고 했고 근대 교육이 막 시작을 했고 근대 국가로서의 구조를 가져나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때는 없었던 거의 농업 기반의 국가였었고 인프라가 없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 나왔던 인재들 자체도 별로 없다 보니까 해서 1950년대에 서로 사회가 완전 바뀌고 그에 따라서 근대 교육을 받은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투입되던 시기가 1960년대였었던 거죠. 그리고 1960년 4.19 혁명도 어떻게 보면은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1960년대 이후 70년대 물론 뭐 당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밀었다고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근대 교육을 받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줬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라주기 서울역에서 많이 그러니까 성토하시는 그 이분들도 보면 그분들 덕분인 거예요. 그럼요. 예, 당시에 그 향수 그것 때문에 음.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출 드라이브 경제 정책 이거는 과연 박정희 행정부의 아이디어였을까? 저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군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데 그 아이디어는 미국의 그 케네디 행정부에서 나온 1976년도에 난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은 예. 일단 우리 그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한계 없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계속 경제 원조를 쏟아붓고 했는데도 별로 사회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고 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공장 자본을 그러니까 공장 기반을 만들어서 수출 경제를 일으켜야지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서유럽과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게다가 그 시점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을 받은 그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던 예.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시점과 배경과 역사적 그 기반 자체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였죠. 예. 그게 포장이 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뭔가 그렇죠. 한 업적으로? 사람의 업적으로 포장되는 거는 예.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피땀 흘려서 일했던 하다못해 베트남 전쟁에 나갔던 그래서 그리고 독일의 광부 그다음에 독일 간호사로 나갔던 그 분들의 성과를 표명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마셜 플랜을 좀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이 그러니까 특히 1960년대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주변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이 뭐 진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있었던 덕분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소련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10년간의 혼란기를 겪고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가 복구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근대 교육을 받은 그 인력들이 사회에 첫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건데 예. 아무튼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